서문. 워런 버핏에 관한 책 대부분은 주로 버핏의 투자 기법을 다루면서 버핏처럼 투자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누군가 어떻게 하면 워런 버핏처럼 투자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내 대답은 단순 명료하다. 버크셔 A주나 B주를 사라고 말한다. 버핏도 1987년 버크셔 주주서한에서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버크셔가 사는 종목을 따라 사고 싶다면 아예 버크셔 주식을 사면 됩니다. 그러나 아마도 너무 싱거운 방법이라고 생각하겠죠. 또한 버핏은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인덱스 펀드를 사야 한다고 말한다. 비용이 매우 저렴한 데다가 실적도 대부분 투자 전문가들보다 잘 나오기 때문이다. 2008년 1월 버핏은 자신의 견해를 입증하려고 $50만 달러짜리 내기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그는 어떤 헤지펀드도 장기적으로는 보수가 낮은 매우 낮은 S&P 500 인덱스 펀드의 실적을 따라갈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프로테제 파트너스와 내기를 했는데 10년 후 뱅가드 S&P 500 펀드의 수익률이 더 높다는 쪽에 돈을 걸었다. 이때 프로테제 파트너스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버핏의 실적이 아니라 S&P 500의 실적과 경쟁하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나는 워싱턴 대학교 세인트루이스 캠퍼스 평생교육원에서 버핏에 관한 강좌를 진행했다. 2006년 4월 나는 이 강좌를 시작한다고 설명하는 편지를 버핏에게 보냈다. 나흘 뒤 버핏은 나의 강좌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답신을 보내주었다. 답신을 받고 몹시 흥분한 나는 버핏의 편지를 액자에 넣어 내 사무실 벽에 걸었다. 이후 버핏과 나는 강좌에 관해서 자주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2007년 1월 버핏의 초대를 받은 나는 오마 사무실로 가서 그를 만났다. 바쁜 중에도 버핏은 항상 내게 시간을 내주었다. 이 책은 다르다. 버핏의 투자 기법을 다루거나 버핏처럼 투자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다. 이 책은 주로 버핏의 경영 원칙과 관행을 다룬다.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종업원 및 주주들과 정직하게 소통하면서 이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는 방식, 책임감 있는 기업 지배구조, 윤리적 행동, 인내, 실수 인정, 일에 대한 열정, 유머 감각 등이다. 이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을까? 나는 가능하다고 본다. 지극히 훌륭하고 매우 특별해서 어떤 말로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인물도 있는 법이다. 버핏의 천재성은 그의 인품에서 비롯된다. 그의 진정성은 비길 사람이 없다. 그의 인내, 절제력, 합리성은 비범하다. 버핏의 기업 경영 방식은 모든 경영진, 기업가, 경영대학원생들은 물론 주주, 종업원, 대중에게도 귀감이 될 만하다. 버핏이 떠난 뒤에도 그의 사상과 철학은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버핏이 떠난 뒤에도 그의 사상과 철학은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버핏의 경영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 명료하다. 그는 자신의 경영 원칙이 단순하고 오래되었으며 소수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찰리 로즈는 이렇게 말했다. 다양한 장소에서 1년 정도 대화를 나눠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워런 버핏과 그런 방식으로 대화해보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는 회사에 열정적이고 친구들에게 열정적이며 일에 열정적이고 삶에도 열정적입니다. 버핏은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책은 버핏이 버크셔 주주서한에 직접 쓴 글을 주제로 이 책은 버핏이 버크셔 주주서한에 직접 쓴 글을 주제별로 엄선해서 정리한 책이다. 나는 어떤 글을 제외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가장 어려웠다.
여러분은 버핏의 주주서한을 모두 읽어보시라고 강력하게 권한다. 버크셔 해서웨이 웹사이트 berkshirehathaway.com에서 누구나 무료로 읽어볼 수 있다. 끝으로 이 책을 준비한 3년 동안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너그럽게 도와준 워런 버핏에게 깊이 감사한다. 내가 강조하나 책에 관한 이메일을 보낼 때마다 버핏은 대개 이튿날까지 신속하게 답신해 주었다. 항상 내게 시간을 내준 버핏에게 감사한다. 리처드 코너스. 1장 주식 투자. 찰리와 나는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는 행위는 가끔 유효기간이 지난 치즈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2023년에 우리는 코크와 아멕스를 단 한 주도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매매를 중단하고 립앤윙클처럼 잠을 잔 기간은 이제 20년이 훨씬 넘어갑니다. 작년에도 두 회사 모두 이익과 배당을 증가시켜 잠만 잔 우리에게 보답했습니다. 2023년. 유효기간이 지난 치즈. 2003년에 웰스파고 주식을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나머지 5대 종목의 보유 수량이 바뀐 시점은 코카콜라는 1994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1998년, 질레트는 1989년, 워싱턴 포스트는 1973년, 무디스는 200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중개인들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포트폴리오를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탁월한 기업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에 모두 내재 가치가 대폭 증가했음. 현재 주가는 그 탁월함을 반영할 뿐입니다. 중략. 2002년에는 정크 본드가 매우 싸져서 약 80억 달러어치를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상황이 급변한 탓에 지금은 이 섹터가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는 잡초였는데 오늘은 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듭 강조했지만 버크셔의 실현이익은 실적 분석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장부에는 막대한 미실현이익이 있지만 우리가 특정 시점에 실적을 조절하려고 이익 실현 시점과 방식을 정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투자 활동의 다양성에 관심이 있을 터이므로 2003년에 보고한 이익을 유형별로 다음 표에 정리했습니다. 보통주에서 나온 이익은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주요 종목을 팔아 실현한 매도 차익이 아닙니다. 국채에서 얻은 이익은 국채 스트립, STRIPS, 변동성이 가장 큰 국채 스트립을 매각하고 우리 금융 및 금융상품 부서가 특정 전략을 추구한 결과입니다. 정크본드는 일부 종목만 팔고 대부분은 계속 보유 중입니다. 정크본드에서 나온 나머지 이익은 발행자의 수의 상환이나 만기 상환 결과입니다. 유형별 이익, 유형, 세전이익 100만 달러, 보통주 448만 달러, 미국 국채 1485, 정크본드 1138, 외환계약
825, 기타 233, 합계 4129. 2002년 나는 난생 처음 외환시장에 진입했고 2003년에는 외환 포지션을 늘렸습니다. 갈수록 달러를 비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의 표지에는 특히 거시경제 예측가들에게 방대한 면적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버크셔는 거시경제를 예측한 적도 거의 없고 거시경제 예측에 계속 성공한 사람도 거의 못 보았습니다. 중략. 버크셔가 보유한 달러 표시 현금성 자산은 수십억 달러에 이릅니다. 따라서 나는 외환 계약을 통해서 우리 포지션 일부라도 해지해 두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회계 규정에 의하면 외환 계약은 만기에 도달하지 않았어도 가치가 변동할 때마다 즉시 자본 손익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 변동 사항은 분기마다 우리 손익계산서에 금융 및 금융상품 부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말 현재 우리가 맺은 외환 계약은 모두 약 120억 달러이며 5개 통화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2년에 정크본드를 매입할 때도 가능하면 유로 표시물을 사들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한 유로 표시 정크본드는 약 10억 달러입니다. 마땅한 투자 대상을 찾을 수 없을 때 우리가 자동으로 쌓는 포지션은 미국 국채로서 단기 국채를 사거나 환매계약, 레포, 환매계약을 합니다. 이들 상품의 수익률이 아무리 낮아도 수익을 조금 더 높이려고 신용기준을 완화하거나 만기를 늘리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찰리와 나는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조금이라도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수익을 위해 기준을 완화하는 행위는 가끔 유효기간이 지난 치즈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내 눈에 콩깍지를 벗겨준 책 2004년. 우리 보유 종목들을 보면서 차트 패턴이나 주식 중개인의 의견이나 단기 이익 추정치에 따라 매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찰리와 나는 그런 변수들을 무시하며 우리 주식을 회사 일부에 대한 소유권으로 봅니다. 이런 관점 차이는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고방식은 19세 이후 내 투자 활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벤자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The Intelligent Investor, 현명한 투자자를 읽었을 때 내 눈에 씌었던 콩깍지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도 나는 주식시장에 매료되었지만 투자하는 방법을 전혀 몰랐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들인 이후 4대 종목,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질레트, 웰스파고 4대 종목의 실적이 어떠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4대 종목에 38억 3천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1988년 5월부터 2003년 10월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사들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금액 가중 매입일은 1992년 7월입니다. 따라서 2004년 말 현재 우리가 이들 기업 지분을 보유한 기간은 약 12.5년입니다. 2004년 이들 기업의 이익 중 버크셔의 목은 12억 달러에 이릅니다. 이 이익은 정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레트와 웰스파고가 옵션 비용을 계산해서 누락했으므로 이익이 부풀려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코카콜라의 일회성 상각 탓에 이익이 축소되기도 했습니다. 4대 기업의 이익 중 우리 몫은 거의 해마다 증가했으며 지금은 매입 원가의 약 31.3%에 이릅니다. 우리가 받은 현금 배당도 계속 증가해 2004년까지 받은 총액이 4억 3,400만 달러로서 매일 원가의 약 11.3%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4대 종목의 실적이 극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대체로 만족스러운 정도입니다. 4대 종목의 주가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매입한 이후
주가이익 배수, Price to Earnings Ratio, PER, 주가이익 배수가 높아진 탓에 주가 상승률이 이익 성장률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그러나 연간 기준으로 보면 사업 실적과 주가 흐름은 자주 따로 놀았으며 간혹 그 괴리가 심해지기도 했습니다. 거품이 크게 발생할 때는 주가 상승률이 사업 실적을 훨씬 능가했습니다. 그러나 거품이 붕괴한 다음에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등락을 포착해서 매매했다면 버크셔의 실적이 틀림없이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잘 보이는 백미러를 통해 시장을 보면 항상 쉬워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응시할 수밖에 없는 전면 요리는 항상 뿌옇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포지션 규모가 거대해서 시장 등락에 따라 민첩하게 비중을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거품이 발생해 주가가 쌍코피 터질 정도로 지나치게 올랐을 때도 내가 수수방관한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당신하는 우리 보유 종목 일부가 과대평가되었다고 말했지만 그 과대평가 수준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나는 행동해야 할 때 말만 앞세웠습니다. 이제 찰리와 나는 조금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수익률이 보잘것없는 현금성 자산을 430억 달러나 깔고 앉은 현재 상황은 유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장 주식의 지분 일부를 사들이거나 더 바람직하게는 대기업을 추가로 인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가격일 때만 그렇게 할 것입니다. 뉴턴의 제4운동 법칙 2005년 그동안 버크셔 등 미국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돈을 벌었습니다. 예컨대 1899년 12월 3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 세기 동안 다우지수가 66에서 11,497로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려면 연수익률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답은 섹션 끝에 있는데 아마 놀라실 겁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이례적으로 좋아서 투자자들이 그 번영의 흐름에 편승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주주들은 계속 자해를 하는 탓에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근본적인 진실에서 시작합니다. 회사가 파산해서 그 손실을 채권자들이 떠안게 되는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전체 투자자가 지금부터 심판의 날까지 벌어들일 수 있는 최대 이익은 전체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입니다. 물론 똑똑하거나 운 좋은 투자자 A가 어리석거나 운 나쁜 투자자 B에게 손실을 떠안기면서 평균보다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 모든 투자자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투자자는 누군가 주식을 받아주어야만 팔고 시장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한 투자자가 비싸게 팔면 다른 투자자는 비싸게 사야 합니다. 투자자 전체로 보면 기업이 번 돈 이상을 기업으로부터 빼내는 마법 같은 방법은 없습니다. 하늘에서 돈이 소나기처럼 쏟아지지 않는다면 말이죠. 실제로는 마찰 비용 탓에 투자자들이 버는 돈은 기업이 버는 금액에 미치지 못합니다. 요점을 말하겠습니다. 이런 마찰 비용이 증가한 탓에 현재 투자자들의 수익은 과거 투자자들보다 훨씬 감소하고 있습니다. 마찰 비용이 급증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문이 모든 기업을 계속 소유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가문을 고트락스로 부르겠습니다. 배당에 대한 세금을 제외하면 이 가문의 재산은 전체 기업이
전체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만큼 대를 이어 계속 늘어났습니다. 오늘날 이 금액은 매년 약 7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당연히 이 가문은 이 돈 일부를 소비합니다. 그러나 저축한 돈은 꾸준히 복리로 증식됩니다. 고트락스 가문 사람들의 재산은 모두 똑같은 속도로 증가하며 모두가 화목하게 지냅니다. 그러나 이제 입심 좋은 조력자들이 가문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종목을 팔면 친척들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설득합니다. 브로커 조력자들은 수수료를 받고 이런 거래를 도와줍니다. 고트락스 가문은 여전히 모든 미국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거래를 해도 가문 사람들 사이에서 주인이 바뀔 뿐입니다. 따라서 가문이 매년 벌어들이는 재산은 미국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에서 수수료만큼 감소합니다. 거래량이 많아질수록 가문의 몫은 줄어들고 조력자들이 받아가는 몫은 늘어납니다. 브로커 조력자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거래가 활발해야 유리하므로 온갖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가문 사람들이 자주 거래하도록 부추깁니다. 얼마 후 가문 사람들 대부분은 친척 누르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새로운 조력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가문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현재 방식으로는 절대 친척들을 앞설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 같은 펀드 매니저를 고용해서 이를 전문적으로 해결하십시오. 이 펀드 매니저 조력자들도 여전히 브로커 조력자들을 통해서 매매를 실행합니다. 심지어 브로커들이 번창할 수 있도록 거래량을 늘리기까지 합니다. 이제는 파이에서 더 큰 몫이 두 종류의 조력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가문 사람들은 더욱 실망합니다. 가문 사람들 각자 전문가를 고용했는데도 가문 전체의 재정 상태는 더 나빠집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물론 조력을 더 받아야겠지요. 이번에는 재무 설계사와 기관 컨설턴트들이 나타나서 펀드 매니저 조력자 선정에 대해 조언해 줍니다. 좋은 종목 고르기도 어렵고 유능한 펀드 매니저 고르기도 어려워서 혼란에 빠진 가문 사람들은 이들의 조력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유능한 컨설턴트 고르기는 쉬울까요? 그러나 고트락스 가문 사람들에게는 이런 의문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물론 컨설턴트 조력자들이 이런 문제를 알려줄 리도 없고요. 이제 값비싼 새 종류의 조력자들을 부양하게 된 고트락스 가문은 실적이 더 나빠졌고 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사라진 듯한 시점에 네 번째 집단이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허풍쟁이 조력자들입니다. 이들은 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기존 조력자들, 브로커, 펀드 매니저, 컨설턴트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해서 이들이 일하는 신용만 내기 때문이라고요. 허풍쟁이 조력자들이 말합니다.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놀랄 만큼 단순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돈을 더 주는 방법입니다. 자신감 넘치는 허풍쟁이 조력자들은 정말로 친척들을 누르려면 높은 고정보수에 더해서 막대한 성과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그런데 일부 허풍쟁이 조력자가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라는 매력적인 이름으로 옷만 갈아입은 기존의 펀드 매니저 조력자와 같다는 사실을 눈치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새 조력자들은 옷을 갈아입는 행위가 지극히 중요하다고 장담합니다. 온순한 클라크 켄트. 온순한 클라크 켄트가 슈퍼맨 복장으로 갈아입으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펀드도 명칭을 바꾸면 마법적인 능력을 발휘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설명을 듣고 안심한 가문 사람들은 보수를 높여주기로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전에는 주주들이 흔들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기업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을 모두 받았지만 이제는 조력자들에게 넘어가는 몫이 급증해 기록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이익 분배 방식의 문제입니다. 조력자들이 똑똑하거나 운이 좋으면 막대한 성과급을 받지만 조력자들이 멍청하거나 운이 나쁘면 또는 사기꾼이면 가문 사람들은 높은 고정보수에 더해서 손실까지 모두 떠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동전 앞면이 나오면 조력자들이 막대한 보수를 받고 동전 뒷면이 나오면 고트락스 가문이 손실을 보는 계약이 증가하면서 가문 사람들은 공경에 처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온갖 마찰 비용은 미국 기업 이익의 20%로 훌쩍 넘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조력자들에게 지급하는 비용 탓에 미국 주식 투자자들의 이익이 20%나 감소합니다. 아이작 뉴턴, 오래전 아이작 뉴턴 경은 천재성을 발휘해 세 가지 운동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능도 투자에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우스 씨 컴퍼니, 그는 남해 회사 거품 사건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사우스 씨 컴퍼니, 그는 남해 회사 거품 사건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광기는 계산할 수가 없더군요. 아이작 뉴턴이 이 손실로 엄청난 충격을 받지 않았다면 네 번째 운동 법칙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투자자 전체로 보면 운동량이 증가할수록 수익은 감소한다 라는 법칙 말입니다. 섹션 시작 부분에서 낸 문제의 답입니다. 20세기 동안 다우지수가 65.73에서 11,497.12까지 상승했는데 이때 연복리 수익률은 5.3%였습니다. 물론 투자자들은 그동안 배당도 받았을 것입니다. 21세기에도 똑같은 수익률이 나오려면 다우지수는 2099년 12월 31일 정확하게 200일만 1011.23까지 상승해야 합니다. 21세기에도 똑같은 수익률이 나오려면 다우지수는 2099년 12월 31일 정확하게 200일만 1011.23까지 상승해야 합니다. 간단히 200만이라고 해둡시다. 금세기 들어 6년이 지났지만 아직 다우지수는 전혀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을 배우지 않은 덕분 2006년 작년에 90세가 된 나의 오랜 친구 월터 슐로스, 나의 오랜 친구 월터 슐로스 이야기입니다. 월터는 1956년부터 2002년에 투자조합을 대단히 성공적으로 운영했는데 작년에 90세가 된 나의 오랜 친구 월터 슐로스 이야기입니다. 월터는 1956년부터 2002년까지 투자조합을 대단히 성공적으로 운영했는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내주지 못하면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의 성과를 보고 나서 뒤늦게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려 50년 전 세인트루이스의 한 가족이 정직하고 유능한 펀드 매니저를 찾았을 때 내가 추천해준 사람은 월터뿐이었습니다. 월터는 MBA는커녕 대학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956년 그의 사무실에는 파일 캐비넷이 하나였습니다. 이후 무섭게 늘어나서 2002년에는 4개가 되었습니다. 그는 비서도 사무원도 격리사원도 두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동료라고는 노스캐롤라이나 미술대학을 졸업한 그의 아들 에드윈 뿐이었습니다. 월터와 에드윈은 내부 정보를 하면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외부 정보조차 가끔 사용할 뿐이었고 주로 월터가 벤저민 그레이엄 밑에서 일하면서 배운 단순한 통계 기법으로 종목을 골랐습니다. 1989년 Outstanding Investors Digest Outstanding Investors Digest가
당신의 투자 기법을 어떻게 유학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에드윈은 싼 주식을 사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 기술적 분석, 거시경제, 복잡한 알고리즘 등은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월터는 실제적 위험, 영구적 원금 손실로 정의. 월터는 실제적 위험, 영구적 원금 손실로 정의. 월터는 실제적 위험이 없는 전략을 사용하면서 47년 동안 S&P 500을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따분한 종목 약 1000개에 투자해서 올린 실적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몇몇 대박 종목으로 이룬 성과가 아닙니다. 중략. 월터가 47년 동안 올린 실적이 단순히 운이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월터의 실적을 처음 공개적으로 언급한 시점은 1984년입니다. 당시는 Efficient Market Theory, 효율적 시장 가설이 대부분 주요 경영대학원에서 가르치는 투자론의 핵심이었습니다. 주가는 언제든 명백하게 잘못 형성되는 일이 없으므로 공개 정보만 이용해서는 운 좋은 일부를 제외하면 시장 평균보다 높은 실적을 얻을 수 없다고 이 이론은 가정합니다. 23년 전 내가 월터를 언급했을 때 그의 실적은 이 주장에 대한 강력한 반증이 되었습니다. 이 새롭고도 중요한 반증이 드러났을 때 학계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들의 반응은 너무도 인간적이었습니다. 마음을 여는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알기로 월터의 실적을 분석해서 그들의 소중한 이론을 검증해본 학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수들은 효율적 시장 가설을 성서만큼이나 확신한 것처럼 계속 신나게 가르쳤습니다. 아마 효율적 시장 가설에 무례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재무학 강사가 교수로 승진할 가능성은 갈릴레오가 교황으로 선출될 가능성만큼이나 희박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학생이 모든 주가는 항상 올바르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명백하게 틀리지는 않았으며 주식 가치를 평가해도 소용없다고 배운 다음 사회로 배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월터는 계속 시장 실적을 뛰어넘었는데 젊은이들이 학교에서 잘못 배운 덕분에 한결 쉬웠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지구가 평평하다고 가르친다면 해운업자는 사업이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월터가 대학을 나오지 않은 것이 그의 투자조합 고객들에게는 천만다행입니다.